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또 전격적으로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민철 특파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가 우리 시각 오늘 오전 11시쯤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미리 도착한 고려항공 특별기와 화물기 등 지난 3월 첫 북중 정상회담 이후 석 달도 안 돼 이루어진 김 위원장의 세 번째 중국 방문엔 비행기 석 대가 동원됐습니다. 국무위원장 휘장이 달린 VIP 차량도 2대, 수행 차량 30여 대에 이르는 대규모 방문입니다. 부인 이설주를 비롯해 최룡해, 이수용, 김영철 등 북한의 핵심 인사들이 동행했습니다. 관영 CCTV와 인민일보는 도착 1시간도 채 안 돼 김 위원장의 공식 방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방문 일정이 끝나고 북한으로 돌아간 뒤에야 공개했던 과거와 다른 이례적으로 빠른 공개입니다. 中方的重要的访问，我们都会及时发消息，但在发消息的时间上，会根据每起访问的具体情况来做出。 베이징 시내엔 경찰이 빽빽히 배치되는 등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고 김 위원장 일행의 이동 때는 오토바이 수십 대가 호위하며 극진한 예우를 다했습니다. 정상회담과 만찬이 열린 인민대회당 바로 앞 천안문 광장도 평소엔 관광객들로 붐비지만 오늘은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김 위원장은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베이징에 온 김 위원장의 내일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두 번의 중국 방문 때처럼 중관춘 등 IT 시설 방문이나 산업 시찰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네, 정상회담을 마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찬 회동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나눴을지 베이징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수 특파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꼭 이제 일주일 만인데요. 오늘 북중 정상이 어떤 얘기들을 나눴을까요? 네, 조금 전에 중국 관영 CCTV 뉴스가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간의 회담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주목되는 몇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이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3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3번이나 방중한 것은 중국에 대한 전략적 소통의 중시를 보여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과 북한의 공고한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중 간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북중 간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며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경제 개발이라든지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을 거라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경제 발전 그리고 민생 개선을 지지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북한의 상황에 부합하는 발전의 길을 걷는 것을 지지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중국이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았는데 이 북한도 이와 같이 경제 건설의 길을 결정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이후 경제개발 건설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점이 주목됩니다. 경제개방과 지원 얘기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이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대북제재 해제 문제 논의도 자연스럽게 논의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늘 하는 얘기가 오늘도 또 나왔는데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릅니다. 시 주석은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이 미국이 중국 배후론을 제기하면서까지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건데요. 그러면서도 북미 양측이 정상회담 성과를 잘 이어가길 바란다는 얘기를 통해서 최대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이 북미 회담에서 각국이 원하는 성과를 얻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북미가 정상회담에서의 공동인식을 착실히 이행해 간다면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CCTV가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 지금까지 중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이 중국을 포함한 각 측과 함께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하길 희망한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계기가 됐고 북한은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중국의 지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 협상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과 혈맹 관계를 과시하려는 듯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행보는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의미를 윤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일주일 만에 이번에도 김영철 등 특사가 아닌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석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세 번째 방중입니다. 중국이 명실상부한 북한의 후견국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세 차례의 방중 모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직전에 이루어진 점이 눈에 띕니다. 그런 만큼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개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은 물론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더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두 나라의 이해 속에 제재 완화 등 심도 있는 얘기도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 전쟁뿐 아니라 무슨 남중국해에서도 갈등도 있고 인권 문제 갈등도 있고 북한을 미국이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힘을 합해서 북한과 중국 둘 다 미국에 대해서 협상력을 강화하고 미중 두 강대국 사이에서 북한식 등거리 외교가 다시 시작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중 관계에 밀착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명하며 중국에 경고를 보내기도 했던 만큼 김 위원장의 잦은 방중 행보가 비핵화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청와대는 오늘 여러 채널을 통해 남북 사이에 충분히 소통하고 있으며 이번 북중회담 결과가 향후 북미 간 후속 협상과 종전선언 등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이처럼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대화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한미 양국은 오는 8월로 예정됐던 대규모 연합군사훈련 프리덤 가디언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한미 연합훈련이 일시적이나마 중단된 것은 24년 만의 일입니다. 정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군 당국이 매년 8월 진행해온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잠정 중단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화 국면에서 이뤄진 한미 양국의 상징적인 첫 조치입니다. As long as the North Koreans continue to act in good faith, as we saw in Singapore, then we expect those things to be on pause at this point. 프리덤 가디언은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훈련입니다. 프리덤 가디언과 같은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된 것은 북미 간 제네바 합의가 타결된 1994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이와 별개로 우리 정부는 이 기간 함께 진행됐던 을지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훈련 중단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 3월로 예정된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에 대한 진행 여부는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연합방위에서는 조금의 차질도 없이 한미가 충실히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 진전 상황이나 비핵화 후속 조치에 따라 추가적인 훈련 축소나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가상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실입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이처럼 상황실에서 이른바 워게임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가상의 적을 상정해서 컴퓨터로 모의 전쟁을 하는 것이죠. 이 훈련은 원래 유엔 사령부가 시행하던 포커스 렌즈 연습과 김신조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우리 정부의 을지 연습이 합쳐진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2008년 을지 프리덤 가디언, 즉 UFG 훈련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키리졸브 연습, 독수리 훈련과 함께 한반도의 전면전을 가정한 3대 한미 연합훈련 중 하나입니다. 정부 기관과 우리 군
지난해에는 미군 17,000여 명이 참여한 이 훈련을 두고서 북한은 북침 전쟁 소동이라며 매년 훈련 중단을 요구해 왔는데요. 이번 훈련 중단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서지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미사일 엔진 시험장인 동창리. 지난해 3월 백두산 엔진 시험에 성공한 뒤 중거리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사된 ICBM급 미사일 화성 15형은 4,500km까지 올라갔습니다. 미 동부 워싱턴 DC 등이 사정권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장 폐쇄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Chairman Kim has told me that North Korea is already destroying a major missile engine testing site for the missiles that they were testing. The site is going to be destroyed very soon. 이번 한미 연합훈련 잠정 중단은 조만간 열릴 북미 간 후속 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해소해주는 대신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핵시설과 장거리 미사일 등을 폐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UFG 훈련 잠정 중단, 이 또한 북한 안보 우려 사항을 해소시키면서 비핵화를 촉진시킨다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고 한미 간에 특히 한국군의 방위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북한이 동창리에 이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장인 신포, 그리고 평양 산음동의 미사일 종합연구단지까지 폐쇄할 경우 비핵화 협상은 빠르게 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연합훈련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한 한미 군 당국이 후속회담에서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장사정포 철수 문제도 거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이렇게 동북아시아의 냉전 구도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도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달라진 안보 환경에 맞게 우리의 대비 태세도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박석호 기자입니다. 북한은 핵개발을 멈추고 한미 양국은 군사훈련을 중단하라. 이른바 쌍중단을 요구해온 중국은 북미 회담 결과에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중국의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고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我想这就是事实上的实现了中方的双暂停的倡议。 반면 일본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주일 미군이 주한미군의 후방사령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의 변화에 따라 주일 미군의 작전 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데다가 주한미군이 28,000명, 주일 미군은 62,000명으로 군사력 의존도도 일본이 더 높습니다. 私どもとしては先般の松市長官との会談の中でもこれは日米の演習はしっかりやっていく。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의 변화는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남중국해 등에서 미국과 일본이 연합해 중국과 군사 경쟁을 벌이는 만큼 지역 분쟁에 대비한 우리 군의 독자적 대응 능력도 강화돼야 합니다. If you are not attending to your security and continuing to advance your capabilities, then you'll be in danger and your security will begin to move away. 특히 북한 핵무기 등 비대칭 전력에만 집중해온 북방 개혁 안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선거 패배 이후에 수습책을 고민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오늘은 이른바 친박계를 겨냥한 듯한 휴대전화 메모가 공개되면서 또다시 해묵은 계파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오늘 바른정당 출신 비박계 의원들과 비공개로 회동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의원의 휴대전화에 적힌 메모입니다. 친박 비박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친박 핵심이 모인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세력화가 필요하다면서 적으로 본다, 목을 친다 같은 섬뜩한 말도 나옵니다. 김성태 권한대행이 내놓은 혁신안을 두고 친박계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 메모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친박계는 당장 김성태 권한대행과 비박계가 반대파 속가내기에 나섰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친박에 목을 쳐야 된다고 하질 않나? 이런 식으로 계속 갈등, 분란만 조장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 수습을 위한 초선의원 모임에서도 김성태 권한대행이 의견 수렴 없이 혁신을 밀어붙인다며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좀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들을 좀 주셨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성태 권한대행은 부랴부랴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개파 간의 그런 목소리는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단호하게 배척하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떠한 모임이나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불필요한 모임은 용납을 하지 않겠습니다. 김성태 혁신안에 힘을 실어주자는 비박계와 일방통행을 용납할 수 없다는 친박계가 정면 충돌하면서 한국당의 주도권 싸움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노조 분열 공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양대 노총 구도를 깨기 위해 국정원과 노동부가 공조해 제3회 노총을 설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병수 기자입니다. 2011년 11월 국민노총이 출범했습니다. 국민노총은 생활형 노동운동을 내세우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 구도를 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3년 내 조합원 50만 명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국민의 85%가 현 노동운동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국민노총 설립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 지시로 실행된 노조 분열 공작이라는 겁니다. 작전명은 건전노총 설립 프로젝트. 국민노총 설립 과정엔 국정원 예산 1억 5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국민노총 출범 이후 실제로 기존 노조에서 3만 명이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내부의 정상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의결 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관철된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프로젝트 실행 과정에 고용노동부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실질적인 기획과 실행은 노동부가 도맡았다는 겁니다. 제3노총 설립을 구상한 사람은 이채필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이 전 장관의 보좌관 이동걸 씨는 국민노총 전신인 새희망 노동연대에서 활동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이채필 전 장관, 이동걸 전 보좌관의 집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 전 장관 등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비정규직 판매사원 노조가 결성됐다는 이유로 현대기아차가 대리점들을 연쇄 폐업시킨 정황, KBS에서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노조 측이 본사가 모든 과정을 지휘했다며 현대기아차를 고소했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검찰은 현대차 대리점주 신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노조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심 씨가 노조 가입 여부를 현대차에 보고해야 하고 심하면 대리점 재계약이 안 된다며 비정규직 판매사원들의 노조 탈퇴를 압박했다고 봤습니다. 실제 본사 차원에서 압박이 있었다는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밤 12시까지 회사 그 압박은 도저히 난 이겨낼 수 없어요. 검찰은 그러나 더 이상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역시 대리점주 개인의 문제일 뿐 본사는 노조 문제와 상관이 없다며 선을 그어왔습니다. 결국 노조 측이 현대기아차를 노조 탄압의 배후로 고소했습니다. 여러 명의 대리점주가 본사의 개입을 언급한 데다 판매 사원들에 대한 실질적 지휘 감독 권한도 본사에 있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터 징계, 감사, 하다못해 우리는 차를 못 팔면 부진자 교육을 가는데 그것조차도 원청에서 모두 시킵니다. 고용노동부도 하청업체에서 부당노동 행위 사건이 발생하면 원청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라는 수사 매뉴얼을 만든 상태입니다. 대리점 계약도 이제 해지할 수 있다. 여러 대리점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더 이상 어떤 개별 대리점 차원의 핑계거리를 갖다가로 그런 말을 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노조 와해를 위해 기획 폐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 서비스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기아차가 대리점주를 통해 비정규직 노조 탄압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다단계 하도급 체계 가장 마지막에 있는 영세 도금 업체에서 입사한 지 한 달 된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숨졌습니다. 보호 장비도 없이 위험한 작업에 갑작스레 투입됐다가 유해 물질에 노출된 건데요.
이른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은 하청업체에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또 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도금업체에서 지난달 28일 한 젊은이가 쓰러졌습니다. 도금 작업을 하다 시아나수소에 중독된 겁니다. 폐와 뇌를 크게 다친 이 젊은이는 사고 3주 만인 어제 결국 숨졌습니다. 처음 보자마자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그냥 머리만 잡고 막 울었어요. 그냥 머리만 잡고. 더 기가 막히게 의사 선생님이 의식이 없다고, 내가 다 죽었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포장 업무를 담당했던 이 청년은 사고 당일 안전교육이나 보호장비 없이 위험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이처럼 위험 물질을 다루다 난 사고로 최근 3년간 80명 넘게 숨졌습니다. 여전히 치료 중인 사람도 110여 명에 이릅니다. 전종훈 씨도 몇 해 전 삼성전자의 3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2급 시각장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원청의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사고 책임은 하청업체에 있다는 겁니다. 사과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쪽에서는 뭐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할 텐데 아직까지 뭐 특별히 연락 온 건 없어요. 이 같은 하청업체 노동자의 이딴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 때 도금 등 유해물질 작업은 사내 하청을 금지하고 외부 하청 때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외주를 주려고 하면은 적정한 수준의 안전보건 조치가 가능한 정도의 하청업체를 선택해야 하고 그 정도를 갖추려고 하면은 좀 더 괜찮은 단가를 조정을 또 해야 되겠죠. 이번 국회에도 같은 취지의 의원 발의 법안과 심지어 정부 개정안까지 제출돼 있지만 국회에선 깜깜무소식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관심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고독사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쪽방촌에서 주민 2명이 1시간 간격으로 숨진 채 발견됐고 부산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인 50대 남성이 숨진 지 2달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쪽방촌, 계단을 올라가자 방 입구에 향이 피어 있습니다. 어제 낮 이곳에 살던 53살 백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올라간 뒤로는 아예 발자국 소리가 안 나더라고. 내려도 들어보는데. 경찰은 혼자 살던 백 씨가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 걱정 많이 했는데 10분 동생이라고. 1시간 뒤엔 불과 30m 떨어진 다른 쪽방에서 62살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잤나? 너 춥으니까 제자로서 여기 문을 열어보니까는 있더라고. 방엔 연탄불이 피워져 있었고 월세가 밀려 미안하다는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국동포 이 씨는 평소 일당을 한국 사람의 절반밖에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200만 원 가까이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당에 한 10만 원 받았잖아. 그거에 돈을 안 줬어. 돈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 언제 갚아요? 부산에서는 기초수급자인 55살 장모 씨가 숨진 지 2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장 씨는 주방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백골 상태였습니다. 이웃의 도움을 거부했고 가족과 왕래도 없었다고 합니다. 밥을 얻어 가서 문을 두드리고 죽었는데 며칠 한참을 그러고 나니까 막 문을 안 열어줘요. 지난해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2천여 명. 무관심과 방치 속에 외로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순자산이 지난해 기준 3억 9천만 원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려있는 구조는 여전했습니다. 이중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자산을 따져봤더니 한 가구당 평균 4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빚은 평균 8천만 원 정도씩이어서 자산에서 빚을 뺀 순자산은 3억 9천만 원 정도입니다. 1년 전보다 주택자산이 7.5% 늘었고 금융자산은 8.2% 증가했는데요. 액수로 따져보니 순자산은 2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 순자산에서 부동산을 포함한 비금융자산은 75%가 넘습니다. 때문에 순자산이 늘어난 건 아무래도 집값 상승 덕을 가장 크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주식과 예금 등 금융자산의 비율은 25%에 불과해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국민 전체를 놓고 계산한 것이어서 다주택 가구와 무주택 가구, 그리고 주식을 보유한 가구와 없는 가구 사이의 자산 격차는 더 심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잇따르면서 교육당국이 실태 조사에 나섰는데 이 조사 과정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설문지에 학생의 이름과 부모의 연락처를 적게 했고 피해 학생의 신원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고등학교 복도에 메모 수백 장이 붙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 교사가 누구랑 사귈까 고민 중이다. 우리 집에 데려가고 싶은 학생이 2명 있다. 라고 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포스트잇을 붙인 거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성희롱과 혐오 발언 때문에. 또 다른 고등학교. 한 교사가 미투는 여자가 예뻐서 당하는 거다. 라고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메모를 떼자 부산시 교육청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이후 해당 학교에서 실제 교사들의 성희롱 성추행이 있었는지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KBS가 입수한 실태 조사 설문지입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다며 학생 이름뿐 아니라 부모의 전화번호까지 적도록 했습니다. 되게 무서웠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결국은 이름을 못 썼거든요. 피해 사실을 적은 학생들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적은 애들을 교실에서 이름을 불러서 따로 상담을 했어요. 지난 2월 부산시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보낸 성폭력 대응 지침입니다. 피해 학생 등 신고자의 신상이 외부에 누설되지 않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돼 있습니다. 지침을 어긴 겁니다. 특정인이 안 돼 있으면은 수사기관에서 다시 요청을 하게 되고 그것이 아이들한테 또다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교육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학생들이 느꼈을 어려움을 인정한다며 조사 방식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올해 초 이윤택 전 연희단 거리패 예술 감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만 20명이 넘었는데요. 그 뒤 나도 피해자라는 미투 증언이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문화예술계의 성희롱, 성폭력 얼마나 만연한 걸까요? 문화예술계 종사자 3,7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여성 응답자의 58%가 성희롱, 성폭력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음란한 이야기나 성적 농담이 가장 많았습니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예술활동과 상관없는 신체의 접촉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참고 넘어갔다는 피해자가 많았는데요. 성희롱과 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예술계 특유의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3월 시작된 국가인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조사단 활동 기간은 100일이었고 오늘까지였습니다. 인식 개선은 물론이고 법률과 제도의 정비도 필요합니다.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문화예술계 피해 전담기구 설치와 가해자에 대한 공공기관 채용 제한 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네, 어제 우리 축구대표팀 월드컵 첫 경기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 분들 많으시죠? 유럽의 강호 스웨덴을 상대로 열심히 싸웠지만은 아쉽게 졌습니다. 16강 진출에도 먹구름이 꼈는데요. 그래도 골키퍼 조현우 선수의 눈부신 선방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러시아 현지에서 박선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후반 20분까지 무실점으로 잘 버텼지만 아쉬운 장면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민우의 태클이 비디오 판독 끝에 페널티킥으로 판정돼 결승골을 내줬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그토록 숨겨왔던 변칙 전술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예상 밖의 수비형 4-3-3 포맷을 들고 나왔지만 결과는 유슈팅 연계로
답답한 흐름이 계속됐습니다. 스웨덴의 장신 수비수를 의식한 세트피스 역시 완성도가 떨어졌습니다. 수비를 먼저 하면서 역습을 나가는 부분을 많이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결과를 내지 못했던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깜짝 선발로 나선 골키퍼 조현우의 결정적인 연속 선방으로 추가 실점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조현우는 골과 다름없는 슈팅을 막아내 영국의 BBC 등 외신들로부터 경기 최우수 선수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설레었고 또 저를 보고 또 누군가의 또 꿈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선수가 된 것 같아서 정말로 한편으로 되게 기쁩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대표팀은 오는 23일 멕시코를 상대로 첫 승에 도전합니다. 니제리 노브고로드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팀 다음 상대는 세계 랭킹 1위 독일 팀을 꺾은 멕시코입니다. 더 힘든 경기가 되겠지만 16강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모스크바 강재훈 기자입니다. 신태용호에게 스웨덴전 패배는 가장 피하고 싶었던 최악의 결과입니다. 스웨덴의 피파 랭킹은 57위에 불과한 우리보다 높은 24위. 하지만 세계 최강인 독일이나 15위인 멕시코보다는 그나마 F조에서 가장 해볼 만한 상대였습니다. 최하위로 처진 독일이 3차전까지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대표팀은 멕시코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독일이 더 강할 거라고 저희들도 선수도 생각했지만 경기를 봤을 때는 멕시코 선수들의 개인 능력이 너무나 좋았고 또 그런 압박 속에서도 잘 풀어나오는 거에 있어서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 랭킹 1위 독일을 침몰시킨 멕시코는 우리나라를 2승 제물로 삼고 16강행을 굳힌다는 계획입니다. 스웨덴과의 경기를 지켜본 멕시코 언론들은 한국이 F조 최약체라며 벌써부터 승리를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멕시코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When we start walking into the pitch and we felt all the charm from our supporters, it was unbelievable. 쉽지는 않겠지만 2차전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멕시코의 빠른 공격을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비록 첫 경기는 졌지만 응원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평일 밤이었는데도 서울 광화문이나 강남 등지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외치며 뜨거운 거리 응원을 펼쳤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으로 응원 인파가 모여듭니다. 기대에 찬 표정을 짓다가도 안타까운 탄성이 이어집니다. 첫 경기, 아쉬움은 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거리 응원 나와봤는데 이제 열기도 대단하고 이제 분위기도 좋고 더 응원할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올 생각입니다. 스웨덴 사람들도 시내 맥주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 팬들과 비율은 반반, 기싸움이 대단합니다. 스웨덴의 페널티킥 득점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기웁니다. 기분이 엄청 좋아요. 스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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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쇼핑몰 앞에도 인근 주민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발달장애 청소년들도 응원전에 초대돼 함성을 보탰습니다. 직접 나와서 보니까 더 재밌고 응원도 할 수 있고 좋아요. 결과는 아쉬웠지만 시민들은 주말에 열릴 멕시코전을 기약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기적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거리를 뒤덮은 응원 열기 속에 승패를 떠나 시민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기획재정부가 1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경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한석탄공사 등 8곳이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하 등급에 속한 기관은 지난해 4곳에서 배로 늘었으며 가장 높은 탁월 등급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경고 조치를 받은 기관장은 2명입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채용 비리에 연루된 기관이 100곳이나 돼 전반적으로 평가 점수가 낮았습니다.
강한 독성을 갖고 있는 외래종 붉은 불개미 수백 마리가 경기도 평택항에서 또 발견됐습니다. 항구 외부로 확산됐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은 얼마 전에 여왕개미까지 발견된 상황이라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컨테이너가 가득 쌓인 평택항 야적장. 콘크리트 바닥에 뜨거운 물을 쏟아붓습니다. 틈 속에 있던 붉은 불개미가 떠오릅니다. 죽었어요? 예. 어제 이곳에서 20여 마리가 처음 발견되면서 오늘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 20m 떨어진 2개 지점에서 붉은 불개미 떼가 추가로 발견된 겁니다. 애벌레를 포함해 일개미 700여 마리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을 걷어냈지만 여왕개미는 찾지 못했습니다. 조사반은 여왕개미가 지난해 가을쯤 컨테이너에 붙어 유입된 이후 국내에서 겨울을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번식 개체의 증언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다른 곳으로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역당국은 발견 지점 주변 200m 내 컨테이너를 소독하고 외부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하지만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백 마리 이상 대량으로 발견된 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지난해 9월 부산항에서 1200여 마리가 발견된 이후 인천항에서 1마리, 부산항에서 2마리가 발견됐고 이번에 평택항에서 또 발견된 겁니다. 붉은 불개미는 독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쏘이면 체질에 따라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뚜렷한 천적이 없어 한번 유입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 있는 만큼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어제 강진 피해를 입은 일본 오사카에서는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여진 공포 속에서도 주민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수도관과 가스관 등을 우선적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사카 현지에서 이승철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지진에 가장 취약한 가스관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2,500여 명이 투입됐지만 거미줄 같은 관들을 모두 확인하고 공급을 재개하려면 열흘 이상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 생활에 필수적인 물은 급수차로 비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僕たちまだ何か所か5か所6か所でローテーションなんですけども 단수 문제는 차츰 해결돼 가고 있지만 문제는 물에 섞여 나오는 이물질입니다. 濁ってるので、やっぱり飲み水はやっぱ必要なので、いただきに来ました。 더욱이 내일 많은 비가 예보돼 하천과 저수지 제방에 대한 점검도 긴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すみません、ちょっとまだ次急いでまして、申し訳ないです。すいません。 진앙지 근처에 마련된 피난소입니다. 피난민들은 불편한 하룻밤을 보낸 뒤 지진 발생 후 이틀째를 맞고 있습니다. 밤새 진도 3, 4의 여진을 겪은 데다 강력한 지진이 또 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ともすればずっとこのまま寝てますし、もう体固まってちょっと夜中も揺れてるのも体験してて、夜中も何度も起きてるし 지진에 익숙치 않은 관광객들의 걱정은 더욱 큽니다. 빨리 돌아가려고 알아봤는데 표값도 더 오르고 좌석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는 기간 동안만 안전하길 바라면서 기다리고. 오사카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37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사카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이번 주말 중국에서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세 나라가 함께 진행한 동북아시아 대기오염물질 관련 연구가 공개될 예정이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돌연 공개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무슨 속내인 건지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미세먼지 오염원 중 34%는 중국발이라는 미국 나사의 조사가 있긴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부 간 합의로 진행된 이번 연구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돌연 중국 정부가 연구 신뢰성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연구에 쓰인 중국 미세먼지 데이터가 2008년과 2010년치로 오래됐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오래됐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크다. 두 번째는 이런 불확실성이 큰 자료를 아무 수정 없이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연구에 참여한 한국 측 연구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구체적 데이터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연구에 적시된 중국의 대기오염 배출 비율, 즉 국가 기여율이 부담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공개가 되면 오염물질 수출국으로 생각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서도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3국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연구 결과를 이번 회의에서 국민들에게 공개한다고 못 박지 않아 빌미를 준 것도 문제입니다. 한중일 3국이 배출해 이동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사실상 공개가 불가능해지면서 3국 정부의 미세먼지 협력 사업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1,500톤급 해군 호위함인 마산함에서 폭발 사고가 나 해군 부사관 1명이 숨졌습니다. 해군은 30mm 탄약 해체 작업 도중 폭발이 일어났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업계 1위 사업자에게 월 2만 원대에 데이터 1기가와 음성통화 200분 이상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의 보편 요금제 근거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회의가 의결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 보호를 못 받는 5천만 원 초과 예금액이 5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집계한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에 맡겨진 예금은 총 9조 1천억 원, 이 가운데 5천만 원씩을 제외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은 5조 6,629억 원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옮겨진 뒤 그동안 자경루와 흥청사명 동종 등의 전시 공간으로 활용돼온 덕수궁 광명문이 올해 말까지 원래 자리로 옮겨집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덕수궁 광명문 제자리 찾기 기공식을 시작으로 2038년까지 덕수궁을 단계적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